굵은 빗방울이 저택의 거대한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렸다. 번개가 칠 때마다 잠시 드러나는 정원은 물에 잠긴 채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차가운 공기는 최고급 벨벳 소파와 값비싼 예술품으로 가득 찬 거실 안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그 호화롭지만 냉기만이 감도는 공간의 중심에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서유진은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태화그룹의 여제왕 회장과 그녀의 아들이자 유진의 남편인 강민호가 앉아 있었다. 왕 회장의 얼굴은 잘 관리된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유진의 초라한 출신이 어떻게 자신들의 고귀한 가문에 흠집을 냈는지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읊어댔다. 너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였다. 잠깐 민호의 눈을 가렸을지는 몰라도 너의 근본까지 속일 수는 없지. 지금 우리 태화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있는 게냐. 너 같은 걸림돌을 안고 가다가는 모두가 함께 가라앉게 될 것이다. 왕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강민호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불안한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변명처럼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유진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회사를 내 대에서 무너뜨릴 수는 없어. 너도 이해해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자기 합리화의 비겁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왕 회장과 강민호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유진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거나 적어도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했다. 왕 회장은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새로운 혼처가 정해졌다. 우리 태화의 재무 구조를 단번에 개선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의 딸이다. 네가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내 뱃속의 아이, 그 아이는 우리 강씨 집안의 핏줄로 인정할 수 없다. 그 아이는 내 천박한 핏줄의 증거일 뿐이니까.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이에 대한 모욕은 그녀가 넘을 수 없는 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모성애와 함께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러시군요.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대단한 가문을 위해서 저와 제 아이는 버려져야 하는 존재였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나 원망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새로운 결심을 굳힌 자의 단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강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남자의 얼굴에서 이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강민호였다.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소리쳤다. 그렇게 비꼬지 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네가 조금만 더 배경이 좋았더라면, 조금만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유진은 그의 발악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였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군요. 당신이 사랑한 것은 내 배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당신의 만족감이었겠죠.
하지만 어쩌죠. 제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왕 회장은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하인에게 눈짓했고 곧이어 유진의 짐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현관 앞에 놓였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이 집에서 너의 물건은 그게 전부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 군말 없이 도장이나 찍도록 해.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유진은 그 가방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왕 회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의 돈은 단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아요. 더러우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민호를 보았다. 그리고 강민호 씨, 당신이 오늘 벌인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에 담긴 서늘한 경고에 강민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어머니의 권위 뒤에 숨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꺼져.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임신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곧고 당당했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과 경멸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비바람이 안으로 몰아쳤다. 유진은 망설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굵은 빗줄기가 순식간에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거대한 저택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혔을 때 유진은 비로소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뒤를 돌아 자신을 내쫓은 화려한 감옥을 바라보았다. 불 켜진 창문 너머로 보일 그들의 안락한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들은 지금쯤 승리에 도취해 와인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빗물에 젖어 더욱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방수 처리된 핸드폰을 꺼냈다. 빗물이 액정 위로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익숙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대표님. 유진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강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진우 씨, 준비는 다 됐죠? 이제 시작해요. 폭풍 계획 지금부터 실행하세요. 강씨 가문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서유진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자 유진은 흠뻑 젖은 몸으로 차에 올랐다.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빗줄기에 젖은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번져나가며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유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분명 처량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은 이미 저택의 빗속에 모두 쏟아버리고 온 듯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최첨단 빌딩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이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으로 유진을 태운 차는 지정된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섰다. 그녀가 내리자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슈트 차림 지적인 인상을 주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이진우였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밖이 추웠을 텐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는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하며 유진에게 마른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통화했던 그 침착한 목소리 그대로였다. 그는 유진의 유일한 신복이자 그녀가 비밀리에 구축한 거대한 제국 천명텐밍 자산운용의 총괄 실장이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진우는 그녀를 부축하여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하며 최상층을 향해 올라갔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며 강씨 저택의 고풍스러운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넓은 공간은 차가운 톤의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다. 유진의 비밀스러운 제국을 지휘하는 심장부이자 헬레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그녀의 진짜 성이었다. 이진우는 유진을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이에게 무리가 갔을까 걱정됩니다. 그의 말에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염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찻잔을 든 채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진우 씨. 나와 내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그녀는 잠시 차의 온기를 느끼다가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운 사업가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태화그룹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전부 준비됐겠죠. 모든 시나리오는 검토 완료된 상태고요. 물론입니다, 대표님. 이진우는 곧바로 태블릿 PC를 켜서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태화그룹의 재무제표, 주주, 구성 계열사 현황,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대표님의 지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는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태화그룹의 약점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치명적입니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을 순식간에 읽어내며 핵심을 파악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서유진이라는 평범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사는 동안에도 헬레나로서의 감각은 단 한순간도 무뎌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과 시댁의 위선을 지켜보며 그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다.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에요.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강민호와 왕 회장이 자신을 내쫓으며 보였던 그 경멸 어린 표정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버린 존재가 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쥔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다시금 되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투쟁이었다. 부당한 권력과 오만함이 정의를 짓밟지 못하는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었다. 진우 씨, 그녀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네, 대표님. 이진우는 그녀의 등 뒤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떠한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 즉시 뉴욕, 런던, 홍콩 지사에 전문을 보내세요. 폭풍 템페스트 계획의 1단계를 개시합니다. 목표는 태화그룹의 핵심 자금줄 차단,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협력업체들부터 무너뜨리세요. 알겠습니다. 이진우는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조작했다. 암호화된 명령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0명의 핵심 인력들에게 전달되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유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태화그룹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예리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결의만이 가득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서유진은 죽고 헬레나가 완벽하게 깨어났다. 강민호 씨왕 회장님, 당신들이 나에게 준 모욕과 고통, 이제부터 천천히 그리고 몇 배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녀의 혼잣말은 빗소리가 잦아든 서울의 밤하늘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서유진이 쫓겨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태화그룹의 회장실은 언제나처럼 권위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 회장은 값비싼 자단목 책상에 앉아 새로 들여온 차십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고, 강민호는 소파에 앉아 재계신문의 인물란에 실린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읽고 있었다. 그들에게 서유진의 존재는 이미 낡은 신문지처럼 구겨서 버린 과거일 뿐이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상견례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겠지. 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상대는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인 서한금융의 막내딸로 그녀와의 결합은 태화그룹의 불안정한 자금 흐름에 단비를 내려줄 터였다. 내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최고의 호텔, 최고의 코스로 예약해 두었습니다. 서한 쪽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강민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지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가끔씩 빗속으로 사라지던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오를 때면 기분이 찜찜해졌지만 그는 곧 그것을 패배자의 원망으로 치부하며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힘없는 자의 저주는 강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왕 회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동진화학에서 갑자기 자재 공급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동진화학은 태화건설이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의 핵심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였다. 강민호는 기사를 읽던 신문을 구겨 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그 자식들이 미쳤나. 10년 넘게 우리 밥을 먹고 큰 놈들이 감히 배신을 해.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왕 회장은 그러나 아들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유가 뭐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라도 나타난 건가?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게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내부 사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약금까지 전부 물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왕 회장의 미간이 아주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위약금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서 벗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괘씸한 놈들,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시키게. 그리고 대체 업체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동진화학 그놈들한테는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강민호는 이가 갈리는 듯 말하며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그는 이것을 그저 운 나쁜 비즈니스 리스크이자 아래 것들의 하찮은 반란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며칠 뒤 첫 번째 균열은 더 큰 균열을 예고하는 신호였음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태화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던 강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다. 존재감도 없던 환경단체가 해당 부지에서 희귀종 식물이 발견되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관할 구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소식은 왕 회장마저 평정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는 즉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정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모두가 절차상 어쩔 수 없다. 여론이 민감해서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식의 미지근한 대답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의 영향력을 막아서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하찮은 벌레 같은 놈들이 어디서 돈이라도 받아먹은 게 틀림없어.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연이어 터지는 문제들은 그의 심기를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한 달만 지연되어도 하루에 수십억에 달하는 금융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될 터였다. 그 사이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태화그룹의 주가가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의 등락폭은 크지 않아 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흐름은 명백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외국계 투자 기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신들의 지분을 아주 조금씩 장외에서 처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계획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가렸고 다가오는 위험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말 저녁 그들은 모든 걱정을 잠시 뒤로 한 채 서한금융과의 상견례 장소로 향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왕 회장과 강민호는 최대한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요즘 자잘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 태화는 끄떡없습니다. 이번 혼사를 통해 서한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겁니다. 왕 회장은 예비 사돈이 될 서한금융 회장에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힘주어 말했다. 강민호 역시 아름다운 약혼녀의 옆에서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늘어놓았다. 그들 머릿속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단단했던 제국의 기반이 이미 금가고 부서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서한금융과의 상견례는 성공적이었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태화그룹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미래의 파트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확신했다. 불안했던 마음은 다시금 오만함으로 채워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그 어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월요일 아침 강민호는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해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주간지 중 하나인 프리미엄 이코노믹스에 실린 심층 기사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거인의 그림자 태화그룹에 숨겨진 부실리스크 점검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는 자극적인 폭로가 아니었다. 대신 냉철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태화그룹의 과도한 차입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었다. 기사를 읽는 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따위 쓰레기 기사를 누가 쓴 거야. 당장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기사 내리고 정정 보도를 내라고 해.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기사는 이미 시장에 퍼져나간 뒤였다. 그 기사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서곡처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정확하게 자극했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동요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외국계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태화그룹의 주가는 방어선이 무너진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폭락했다. 태화그룹의 IR팀은 빗발치는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강민호는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지시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해일 앞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었다. 주가 하락은 멈추지 않았고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초조함과 분노만이 남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 번째 기사를 신호탄으로 삼아 잠잠했던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과거에 겨우 덮었던 사소한 비리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몇 년 전의 노사 분규 자회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심지어 왕 회장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가십성 기사까지 온갖 부정적인 뉴스들이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서유진 즉 헬레나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지휘실에서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태화그룹이 무너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흥분이나 기쁨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대표님 계획대로 태화그룹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진우가 옆에서 차분하게 보고했다. 모든 것은 유진이 몇 달 전부터 설계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화의 모든 약점을, 그들의 모든 비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 유진은 따뜻한 루이보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 싸움이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손을 뻗을 만한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의 자금줄을 먼저 차단해야 해요.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같은 시각 태화그룹의 회장실에는 지옥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왕 회장과 강민호 그리고 핵심 임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왕 회장은 평생 이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이번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격받은 적은 없었다. 강민호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도대체 누가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태화를 상대로 이따위 짓을 벌이는 거야.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것이 불운이 겹친 것이라고 했어 자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왕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말했다. 동진화학의 계약 파기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 그리고 언론의 공격과 주가 폭락,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어.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두가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거대한 사냥감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가 사냥꾼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정체 모를 적에 대한 공포가 왕 회장과 강민호의 심장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다. 태화그룹을 덮친 혼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왕 회장은 더 이상 우아한 여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군림하며 맺어온 정재계의 거물들, 법조계의 실세들, 심지어 어둠의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는 해결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우리 태화를 공격하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내.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놈들의 정체만 밝혀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제는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칼날이 이미 목밑까지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웠다. 태화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외국계 자금의 출처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언론을 움직이는 배후 역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정보기관이라도 동원된 듯 모든 흔적들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대한민국에서 내 정보망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었는데. 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믿었던 자신의 힘과 네트워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강민호는 다른 쪽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서한금융과의 혼사를 서두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다. 태화가 서한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얻게 되면 감히 누구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약혼녀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해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 날짜를 앞당기자고 졸랐다. 그러나 서한금융 측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처음 상견례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서한금융 회장은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룹 내부에 처리할 일이 많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강민호와의 만남을 교묘하게 피했다. 금융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은
이미 태화그룹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위험한 배에 자신의 딸을 태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강민호는 그들의 태도 변화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서한마저 등을 돌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서 깨어나는 날이 잦아졌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비웃으며 목을 조여오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압박은 내부에서도 시작되었다. 평소 왕 회장과 강민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던 이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안위가 위협받게 되자 태화그룹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민호는 자신의 경영 실책을 질타하는 이사들의 날선 공격에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은행들의 태도는 더욱 비정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을 빌려가라고 아우성이던 은행들이 이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대출금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 주에 만기가 돌아오는 수천억 원의 기업 어음을 막지 못하면 태화그룹은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사방이 모두 벽으로 막힌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자신들의 성 안에 갇힌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웠다. 당신이 그 쓸모없는 계집애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뭔가 단서라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강민호는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닥치거라. 이 어리석은 놈. 모든 게 네가 그 천박한 애에게 홀려서 시작된 일이야. 왕 회장 역시 히스테릭하게 맞받아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서유진이 이 모든 일의 배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서유진은 그저 배경도 없고 힘도 없는 버려진 임산부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미쳐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냥꾼에 대한 공포, 누가 왜 어떻게 자신들을 공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무지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오만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 파멸해가고 있었다. 절망의 늪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다. 태화그룹의 모든 자금줄은 막혔고 채권단은 매일같이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탓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들을 사냥하는 보이지 않는 적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한치의 자비도 보여주지 않았다. 결국 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는 마지막 수단이자 가장 값비싼 도박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컨설팅 업체의 대표를 비밀리에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곳은 전직 국정원 요원들과 최고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그림자라 불리는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다. 그들의 모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낸다였다. 백지 수표를 주겠네. 기간도 수단도 묻지 않겠어. 딱 하나, 지금 우리 태화를 물어뜯고 있는 이 개자식들의 배후가 누군지만 알아내. 그들의 이름 얼굴, 그들이 숨쉬는 공기까지 전부 다 내 앞에 가져와. 왕 회장의 목소리는 뱀처럼 낮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림자의 대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림자의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태화그룹을 둘러싼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십 명의 해커들이 24시간 내내 교대로 움직이며 태화그룹의 주식을 매도한
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이 아니었다. 모든 자금은 파나마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조사는 진척이 없었다. 보고서를 받아보는 왕 회장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져 갔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일같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적의 실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강민호는 술에 절어 살았고 이따금씩 이성을 잃고 서유진 그 재수 없는 년 때문이야 라며 의미 없는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그 역시 그것이 현실성 없는 분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림자의 에이스급 해커 한 명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에서 나온 아주 미세한 데이터의 균열을 포착한 것이다. 그는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수백만 라인의 암호화된 코드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을 건져 올렸다. 그 이름은 바로 천명 캠밍 자산운용이었다. 천명. 금융계의 최상위 포식자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회자되는 이름. 그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언론에 노출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시장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림자는 천명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천명의 공식적인 대표는 이진우라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바지 사장에 불과했다. 천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움직이는 자는 따로 있었다. 그 누구도 실체를 본 적 없는 헬레나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였다. 헬레나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투자 실패도 기록하지 않은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거대 기업의 운명이 바뀌고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흔들린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왕 회장은 변호사와 그림자의 대표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 헬레나, 대체 어떤 괴물이지?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태화그룹 정도는 그저 심심풀이 사냥감에 불과할 정도의 거물이었다. 아직 그 헬레나라는 자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혹시나 해서 최근 회장님 주변에서 원한을 살 만한 인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뒷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이상한 연결고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에는 서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호는 그것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합니까? 그 여자랑 이게 무슨 상관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서유진 씨가 몇 년 전 익명으로 한 보유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보유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본 결과 그곳의 최대 후원 재단이 천명 자산운용의 자회사인 새벽재단이었습니다. 순간 회장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의 비웃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공격이 시작된 시점, 서유진을 내쫓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 태화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만을
정확하게 노리는 치밀함.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력. 모든 것이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었다. 왕 회장과 강민호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 뱃속의 아이와 함께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연약해 보였던 여자. 서유진이 바로 헬레나였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왕 회장과 강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신들이 버린 조약돌이 실은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행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서유진이 바로 헬레나라는 끔찍한 진실은 왕 회장과 강민호의 정신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망령처럼 저택을 배회했다.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넘길 수도 없었다.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온 그들의 세계관이 뿌리부터 흔들렸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여겼던 존재가 실은 하늘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존심과 오만함은 이제 생존 본능 앞에서 무의미한 사치가 되었다. 회사는 당장 내일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들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그 선택지. 바로 서유진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왕 회장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가야 한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가서 빌어야 해.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의 뱃속에 있는 우리 핏줄에게.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술기운인지 모를 것이 가득했다. 그들이 탄 차는 예전처럼 위세등등하게 도로를 질주하지 못했다. 마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운구차처럼 서울의 도심을 힘없이 기어갔다. 마침내 차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섰다. 천명타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여러 건물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제 그 건물은 그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단두대처럼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들은 압도당했다. 높은 천장과 차가운 대리석, 그리고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태화그룹의 낡고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 그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에 서유진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정중하지만 차가운 미소로 그들을 최상층으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강민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다. 그가 평생을 발 아래에 두고 살아왔던 세상이 이제는 서유진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이진우 실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가볍게 묵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두 사람을 거대한 문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무실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서울 전체가 마치 장난감 모형처럼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등지고 서유진이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그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는 아름답게 부풀어 오른 그녀의 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도 고귀하고
압도적인 기품이 흘러넘쳤다. 그녀는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에 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왕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유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 부름에 서유진은 비로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왕 회장님과 강민호 전무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태화그룹이 곧 무너질 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민호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서며 외쳤다. 유진아, 제발. 우리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그만둬줘. 응,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아이요, 당신들이 내쫓을 땐 내 천박한 핏줄의 증거일 뿐이라던 그 아이 말인가요? 그녀의 말에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왕 회장에게 고정되었다. 왕 회장님, 당신은 나에게 이 집에서 내 물건은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라고 하셨죠. 그리고 위자료는 한 푼도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더러운 돈은 필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잊으셨나요?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들이 그날 밤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되돌려 주었다. 왕 회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굴욕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못 알아봤어. 제발 용서해다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마. 돈이든 주식이든 뭐든지. 유진은 그녀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용서요, 회장님. 당신들은 지금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두려워서 온 겁니다.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러 온 것뿐이죠. 그런 사과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녀는 다시 강민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강민호 씨, 당신이 그날 밤 비참하게 버린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아이와 당신의 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모두 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는 역겨우니 그만두세요. 유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돌아가세요.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과정일 뿐이죠.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진우 실장이 어느새 다가와 문을 열었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진우 실장이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서유진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왕 회장과 강민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마지막 구걸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세상은 그들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음 날 아침 더욱 잔혹한 현실을 눈앞에 펼쳐 보였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천명 자산운용의 이름으로 태화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 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재계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태화그룹을 공격해온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난 순간이었다. 금융계의 유령 천명과 헬레나, 그 이름이 태화그룹과 연결되자 시장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마저 놓아버렸다. 태화그룹 계열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었지만 거대한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태화라는 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그 가치가 휴지 조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언론은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 천명의 등장, 헬레나 그녀는 누구인가, 태화 왕조의 몰락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중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에 열광했고 왕 회장과 강민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은 경영자로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다. 태화그룹 본사는 아비규환이었다. 채권단은 회사에 남은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들이닥쳤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동요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술병을 껴안고 있었고 왕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저택에 드러누웠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며칠을 페인처럼 보내던 강민호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왕 회장도 비서도 없었다. 그는 홀로 운전대를 잡고 천명 타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태화그룹의 전무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이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 명의 구걸꾼이었다. 빌딩 로비에서부터 그는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서유진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제발 한 번만. 내가 강민호요. 그의 외침은 소음에 묻혔다. 그의 초라한 행색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다. 그러다 마침내 이진우 실장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민호는 그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다. 이 실장님 제발 유진이 좀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소.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이진우는 잠시 후 강민호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강민호를 다시 그 최상층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에 서 있는 강민호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유진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만삭에 가까웠다. 강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눈물과 후회로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천하의 개자식이었어. 너와 우리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제발 이 벌을 거두어다오. 회사는 다 가져도 좋아. 모든 걸 다 포기할게.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만은 살려다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어깨가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숙여본 적 없던 그의 머리가 이제 그녀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다. 서유진은 천천히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무릎 꿇은 강민호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비참한 모습은 과거 그녀가 빗속에서 느꼈던 절망과 겹쳐졌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유진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당신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가족인가요? 강민호의 귀에 들려온 서유진의 질문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자신을 살리려 했던 가족이냐고 그 질문 속에 담긴 서늘한 진실 앞에서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한 여자와 그녀의 뱃속 아이의 사회적 생명, 그리고 존엄성을 완전히 죽이려 했던 행위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뿐이었다. 서유진은 그런 그를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다시 한번 도시의 풍경을 등지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 거세된 오직 냉철한 판단만이 남은 집행자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강민호에게는 예상 밖이었다. 복수는 감정적인 행위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지극히 이성적인 과정입니다. 썩어버린 것을 도려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 나는 이것을 정화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푼 배를 부드럽게 감쌌다. 내 아이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오만함이 정의를 비웃는 세상. 나는 태화를 바로 세워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물려줄 겁니다. 당신들이 남기려 했던 부패한 왕국이 아니라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을 말이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민호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가 태화그룹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신들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직감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죠. 강민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텅 빈 눈에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비가 아닌 마지막 거래를 제안하는 사업가의 냉철함이 어려 있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겁니다.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돈도 주식도 이미 의미가 없었다. 대체 무엇을 더 요구하려는 것일까? 유진은 그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조건을 제시했다. 이틀 뒤 공개 기자회견을 여세요. 왕 회장과 당신 두 사람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불러 모으세요. 첫 번째 조건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자회견이라니 무슨 말을.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자리에서 당신들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내쫓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부정했는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하세요. 그녀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둘째, 태화그룹을 운영하며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을 인정하십시오. 비자금 조성 탈세, 정경유착 일감 몰아주기까지. 내가 확보한 증거는 당신들을 남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내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당신들 입으로 먼저 자백하세요. 강민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사형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강씨 가문의 명예와 자존심을 대중 앞에서 갈갈이 찢어 밝히는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진의 마지막 조건이 그의 남은 영혼까지 파괴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태화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당신들 소유의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세요. 왕 회장과 당신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강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어떻게 그런 짓을. 그의 중얼거림에 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해드리는 겁니다. 당신들은 평생 돈과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왔죠. 나는 바로 그것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처럼.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이진우 실장님, 손님 배웅해 드리세요. 잠시 후 이진우가 들어와 강민호의 팔을 부축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끌려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진의 마지막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밝혔다.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강민호 씨 48시간을 드리죠. 공개적인 처형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 당신들의 어머니와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강민호에게 주어진 48시간은 지옥 그 자체였다. 태화그룹의 옛 주인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저택은 이제 활기를 잃은 유령의 성처럼 변해 있었다. 왕 회장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고 강민호는 술병을 손에 쥔 채 어머니의 침실 밖을 서성였다. 서유진이 제시한 선택지는 사실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잔인한 통보에 불과했다. 그들은 평생을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살아왔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자금이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줄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명예와 자존심이 이제는 목에 감긴 올가미가 되어 그들을 조여오고 있었다.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둔 새벽 왕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강민호를 자신의 앞으로 불렀다. 준비하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우리가 직접 모든 것을 끝내야만 한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모자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 원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괴물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속된 날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모든 언론사가 총출동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장내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마침내 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왕 회장과 강민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여제와 황태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짙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새겨진 왕 회장과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빈 눈의 강민호. 그들은 마치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처럼 힘없이 단상 앞에 섰다. 강민호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된 원고를 펼쳤다. 저는 태화그룹의 전무였던 강민호입니다. 그의 첫마디의 장내는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치심으로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서 제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서유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했던 사실, 그리고 임신한 그녀를 어떻게 집에서 내쫓았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고백에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받아 적었다. 한 남자의 비겁하고 잔인한 행위가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강민호의 고백이 끝나자 이번에는 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원고도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화그룹의 추악한 이면을 스스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분식회계 거액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검은 돈의 행방까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다. 왕 회장과 강민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뒤로 한 채 조용히 퇴장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태화그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강씨 왕조는 그렇게 스스로 쌓아올린 죄의 무게에 짓눌려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초라하게 사라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태화그룹은 1000명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어 TNC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유진 즉 헬레나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그녀의 대리인인 이진우를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했다.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능력 있고 깨끗한 인재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회사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가장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서유진은 흔들의자에 앉아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건강하게 태어난 그녀의 아들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이 편안한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던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화롭고 따뜻한 어머니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폭풍은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 정의를 실현했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유진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저 차가운 도시를 이제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정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아들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보고 바른 길만 걷게 해줄게. 엄마가 이 세상의 모든 폭풍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 도시의 불빛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반짝였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는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품에 안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